태준 씨, 저기 아이들 좀 봐. 너무 보고 민수의 싶을 묘 거예요. 앞에서 가지 마세요, 검은 제발. 정장을 입은 쌍둥이가 아직 할 얘기가 조용히 많은데 절을 올리고 어떻게 저를 있었다. 두고 가세요? 경희의 다리가 너무 풀려 보고 싶을 그대로 거예요. 가지 무릎에 마세요, 주저앉았다. 그때 아직 할 얘기가 아이가 많은데 조용히 어떻게 고개를 들어 저를 두고 말했다. 가세요? 여기 우리 너무 아빠 보고 맞나요? 싶을 거예요. 가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근교 노원구의 오래된 단독주택.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은 30년이 넘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경희가 정성스럽게 가꾼 작은 채소밭이 있었고, 현관 앞에는 낡은 우편함이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서 있었습니다. 한태준과 아내 이경희는 아들을 잃은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경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민수 벌써 열해네. 경희가 거실로 가서 아들의 사진 앞에 밥 한 그릇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에는 32살의 밝은 모습으로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들이었습니다. 결혼 계획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던 아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경희가 사진을 향해 말하며 물 한 컵을 올려놓았습니다. 태주는 안방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68살의 나이와 오랜 육체 노동으로 온몸이 쑤셨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그날 이후로 태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셨어요? 경희가 안방을 향해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태준이 짧게 대답하며 세면대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태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머리는 많이 휘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경희가 식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즐겁게 식사했는데 이제는 수저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태주는 말없이 작업복을 챙겼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태준에게는 하루도 쉴 수 없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했던 태준이지만 아들을 잃은 후로는 더욱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도 조심히 다녀와요. 경희가 태준의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응. 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경희는 남편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유머도 있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민수를 잃은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웃는 모습을 본 지도 오래됐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것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출근하고 난 후 경희는 혼자 남은 집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민수의 방은 경희에게 유일한 위로의 공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방 청소해 줄게. 경희가 민수의 방에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 옷장 속의 옷들, 모든 것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면서 경희는
아들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민수가 쓰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가끔 그 일기를 읽으며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에 대한 고민, 연애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에 대한 걱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가 얼마나 착했는데. 경희가 일기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난 후 경희는 장을 보러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대화는 경희에게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었습니다. 경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옆집 아주머니인 박술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저냥 지내죠. 술래 씨는 어떠세요? 우리야 뭐. 그런데 요즘 태준 씨는 어떠세요? 요즘 더 조용해지신 것 같던데. 경희는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침묵과 우울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네, 좀 그래요. 다음 주가 민수 10주기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벌써 10년이나 됐나요? 시간 참 빠르네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던 경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평소에는 별다른 우편물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편함을 열어보니 의문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도 적혀 있지 않고 주소도 손으로 쓴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지? 경희가 봉투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녁에 태준이 퇴근했습니다. 요즘 현장 일이 줄어서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경희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응. 태준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경희가 봉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태준 씨, 오늘 이상한 우편물이 왔어요. 뭔데? 발신인도 없고 좀 이상해요. 하지만 그날 밤 평온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문의 봉투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참을 수 없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 경희가 식탁 위에 놓인 봉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경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평범한 하얀 봉투였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뭔가 사진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발신인도 없고 이유도 모르는 우편물이라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정말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경희가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진에는 아들 민수의 묘지 앞에 서 있는 두 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 검은 정장을 입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두 아이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쌍둥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의 뒤편에 서 있는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아이들과 함께 온 사람이었습니다. 경희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묘지에서 시작됩니다. 경희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왜 모르는 아이들이
민수의 묘 앞에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태준 씨. 경희가 급하게 남편을 깨웠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태준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이거 봐요. 경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태준이 사진을 받아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야? 모르겠어요. 발신인도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 누구예요? 왜 우리 민수 묘 앞에?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주는 사진을 뒤집어 보더니 적힌 문구를 읽었습니다. 진실은 묘지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적혀 있네. 진실이요? 무슨 진실을 말하는 거죠? 태준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10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런 의문의 사진이 나타나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민수가 우리한테 말하지 않은 일이 있었을까? 경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 소리야? 우리 아들이 우리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민수의 묘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이 단순한 우연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 민수를 알고 있는 건가? 경희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두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한 아이의 눈매가 민수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설마.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설마야? 아니에요. 그냥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태주는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분명히 선영공원 묘지였고 민수의 무덤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는 아이들이 거기서 절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걸까?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의 화질이나 색감으로 봐서는 최근에 찍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옷차림도 깔끔했고 날씨도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민수묘에 다녀간 거네요. 경희가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당장 가보자. 지금요? 응. 이 사진이 뭔지 알아봐야겠어. 경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궁금증과 불안함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진을 보낸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는 건 아닐까요?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왠지 불안해요. 태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1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이 사진이 단순한 우연일 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아침 먹고 바로 가자. 태준이 결심했습니다. 네, 그럽시다.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진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밥맛도 나지 않았고 마음만 급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아빠가 오늘 가볼게. 경희가 민수의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태주는 평소에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묘지에 가는 길이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준비됐어? 태준이 경희에게 물었습니다. 네, 가요. 두 사람은 집을 나서며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연 오늘 묘지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그리고 이 신비로운 사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선영공원으로 향하는 길, 경희는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볼 때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준 씨, 혹시 민수가 우리 모르게 결혼했을 수도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그런 중요한 일을 숨길 리가 없어.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선영공원 묘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묘지 특유의 쓸쓸함은 여전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익숙한 길을 따라 민수의 묘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민수 있는 곳이야. 태준이 경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다녀간 길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사진 속 아이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묘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태준과 경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그대로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쌍둥이 남자아이 2명이 민수의 묘 앞에서 깊이 절하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은 정중한 자세로 절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이 무척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경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태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있네요. 어린 것들이. 왜 우리 민수한테?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 뒤편에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은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에서 모성애가 느껴졌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은 절을 마친 후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도 건강하시고요. 다른 아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경희는 충격으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민수를 아빠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로 민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태준은 조심스럽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준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도 긴장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얘들아, 누구니? 태준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여성이 아이들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방해가 됐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우리 민수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여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태준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세요? 태준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의 아버지시죠?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경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성이 아이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숨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태준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수 씨. 여성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민수의 뭐요? 경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아들들입니다. 여성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태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 맞죠? 사진에서 봤어요. 아이가 작은 지갑에서 꺼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에는 민수와 여성, 그리고 갓난아기들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경희는 그 사진을 보고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민수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요. 10년 전에. 여성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10년 전이라고요? 경희가 되묻었습니다. 그때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수가 죽기 직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이 가족은 존재조차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경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할머니. 그 순간 태준과 경희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묘지 앞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만남 후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아이들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날 불쑥 찾아와서. 여성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희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수가 이 아이들의 아빠라는 거예요? 네. 여성이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태준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저희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못했어요.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분명히 민수 씨의 아들들입니다. 경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저는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와 연인이었어요. 연인? 태준이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연인이 있었다고?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하셨나 봐요. 왜요?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경희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처지가 복잡했거든요.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복잡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와 지영의 사진,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신고서, 사본이었습니다. 경희가 출생신고서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한민준, 한민호. 성이 한씨네요. 네, 민수 씨 성을 따랐어요. 태준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출생일자는 정확히 10년 전이었습니다. 민수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럼 민수가 죽기 직전에 이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민수 씨는 아이들을 보지도 못하고 지영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경희는 서류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게 이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쌍둥이 중 큰아이인 민준이 태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진짜 아빠 아들이에요. 작은아이인 민호도 경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사진 많이 있어요. 아이들이 가져온 작은 앨범에는 민수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지영과 함께 찍은 사진, 태어날 아기들을 위해 준비한 물건들의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민수가 정말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경희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주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을까? 지영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결혼한 상태라고요? 경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남편과는 이미 별거 중이었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민수 씨는 그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태준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불륜을... 아니에요. 지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남편과 끝난 상태였어요. 민수 씨는 정말 신사적이었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경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민수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어린 시절 민수와 비슷했습니다. 그럼 왜 지금에서야? 태준이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혼자 아이들을 키우느라,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아빠 많이 그리워해요. 민호도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아빠 이야기 많이 해줘요. 경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민수의 아들들이라면 자신들은 10년 동안 손자들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확실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민수이. 경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지영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친자 확인서예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민수 씨와 함께 검사를 받았어요. 서류에는 분명히 민수와 쌍둥이들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는 말이네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늦게 알려드려서. 경희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민수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구나. 경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더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묘지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후 네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은 음료수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른들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가 왜 우리한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영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사실 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복잡한 사정이요? 지영이 깊게 숨을 쉬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아, 잠깐 저기서 놀고 있을래? 민준과 민호는 엄마의 말을 듣고 카페 한쪽 놀이공간으로 갔습니다. 지영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고. 그거 사고가 아니었어요. 태준과 경희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경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영은 주위를 살피고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사건이요? 네, 회사에서 일어난 비리 사건이었어요. 민수 씨가 그것을 알게 되었고 태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비리요?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문서들과 누군가를 몰래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맡긴 거예요. 만약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공개하라고. 경희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재벌 2세의 비리 증거들이에요. 민수 씨가 회사에서 발견한 것들이었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벌 2세라고요? 네, 그 사람이 제 전 남편이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 남편이 민수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 씨는 제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발각되었고 그래서 사고가...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누군가의 의도였습니다. 경희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살해당한 거예요? 지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제 때문에 민수 씨가... 태준은 주먹을 꽉 쥐고 땅을 내려쳤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게 사람이었다는 거냐?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경희가 지영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저와 아이들까지 해칠까봐. 지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숨어 다니며 살았어요. 태준이 서류들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확실한 건가요? 네, 민수 씨가 몇 달 동안 수집한 것들이에요. 회계 조작, 정치인 로비, 불법 정치 자금까지. 경희는 민수의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민수 씨는 마지막까지 용감했어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지키려고. 그때 민준과 민호가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의 심각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준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지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경희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우세요? 경희는 민호를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진짜 민수의 아들들이라면 아버지를 잃고 10년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래. 경희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영 씨, 이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해야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해야 해요. 우리 민수의 죽음을 밝혀야죠. 지영이 두려워하는 표정을 짓자 경희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의 아들들을 우리가 지켜야죠. 그 순간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지영 씨죠? 오늘 묘지에 갔다면서요?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오래간만이네요. 조용히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지영이 전화를 끊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경희도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영이 불안해했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어요. 끝까지 가봅시다. 카페에서 위협적인 전화를 받은 후 네 사람은 급하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영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고 주위를 살폈고 태준과 경희도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우리 집으로 가요. 태준이 제안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안전할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지영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민수 씨가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게 더 있어요. 뭐가 더 있다고요? 경희가 물었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민수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태준의 집에 도착한 후 지영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민수의 얼굴이 나타나자 태준과 경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아들의 생생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경희가 화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영상 속 민수는 피곤해 보였지만 의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영이와 아이들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태준도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사실 지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이고 곧 아이들의 엄마가 될 사람이죠. 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지영이의 남편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화면 속에서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발견한 증거들,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정의를 위해서라면. 경희가 화면을 향해 말했습니다. 민수야, 왜 혼자서? 엄마, 아빠, 미안해요. 나 곧 아빠가 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이에요. 지영이가 곧 출산 예정이거든요. 꼭 데려갈게요. 기다려주세요.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들이 혼자서 얼마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영이와 아이들을 부탁드려요. 그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가 카메라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면 안 되거든요. 영상이 잠시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더욱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제보가 아니라 이 아이들이었어요. 지영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 민수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빠는 영웅이에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깊게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를 죽인 나쁜 사람이에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박 형사는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아저씨가 꼭 잡아줄게. 그때 지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마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아, 오랜만이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 남편 최유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경찰서에 있지? 어떻게?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이 가져간 자료들 모두 조작된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다. 지영이 전화를 끊고 떨렸습니다. 저희를 감시하고 있어요. 박 형사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수사 체계가 바뀌었어요. 10년 전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박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최유진의 체포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최유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이야. 한민수가 우리 회사 기밀을 훔치려고 했던 거라고. 하지만 민수가 남긴 증거들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몰래 녹음한 대화에서 최유진이 직접 살인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민수를 조용히 처리해 사고로 만들어. 법정에서 이 녹음이 공개되자 최유진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 당일 태준과 경희, 지영과 아이들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검사가 최유진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한민수 씨를 살해할 것을 지시했습니까? 저는 최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직접적인 지시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의 목소리도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죽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경위는 법정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주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민수야,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유진에게 살인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인이 된 한민수 씨의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되었습니다. 최유진은 법정에서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나는 무죄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지영이 태준과 경희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에요. 우리가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경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과 민호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원수를 잡았어요. 민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겠어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태주는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민수도 마음 놓을 거야. 10년 만에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주세요. 민호도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민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네,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겠어요. 지영이 답했습니다. 경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아이들이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위험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민수의 10주기였습니다. 이번에는 태준과 경희, 지영과 아이들이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찾아가는 제사였습니다. 선영공원에는 가을바람이 살랑거렸고 단풍잎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의 묘 앞에는 경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민수야,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왔다. 태준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경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들이 이렇게 컸어. 정말 착하고 똑똑하게 자랐어. 민준과 민호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깊게 절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였습니다. 아빠, 나쁜 사람 잡았어요. 민준이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민호가 덧붙였습니다. 지영도 무릎을 꿇고 앉아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미안해요. 이제서야 아이들을 부모님께 데려왔네요. 제사를 마친 후 네 사람은
묘지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멀리서 민수의 묘가 보였고 평온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준이 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 숨어 살기만 했거든요. 경희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내 아빠 대신 너희 지켜줄게. 정말요? 지영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태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어. 민준과 민호가 동시에 밝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민호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경희가 아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이 태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희는 오랜만에 큰 상을 차렸습니다. 가족이 늘어났으니 음식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와, 할머니가 만든 음식이에요. 민호가 신나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여요. 민준도 덧붙였습니다. 지영은 경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다 할 거야. 우리 손자들 첫 밥상인데.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정말 평범한 가족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태준의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세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물 짓는 일을 해. 너희들이 살 집도 지을 수 있어. 우와, 정말요? 저희 집도 지어주세요.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자들 집은 할아버지가 직접 지어줄게. 경희도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요리 가르쳐 줄 수 있어. 너희 아빠도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요리 배웠거든. 정말요? 아빠가 요리할 줄 알았어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럼 라면 끓이는 건 정말 잘했어. 경희가 민수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식사 후 모든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각자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영 씨, 앞으로 계획이 있으세요? 태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자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곳에 소개해 드릴게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경희도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드릴 수 있어요. 학교 보내고 밥 차려주고.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분들을 만날 줄 몰랐어요. 민준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계속 여기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민호도 할머니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 진짜 사랑해 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손자들인데. 경희가 민호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태준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말아라. 내 가족, 우리가 지킬게. 노을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그 빛 속에서 더욱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경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이제 걱정 말아라. 내 가족, 우리가 지킬게. 그날 밤
아이들은 민수의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방에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태준과 경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보, 꿈만 같아요. 경희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이런 선물이 있을 줄 몰랐어. 민수가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인가 봐요. 그날 이후 네 사람은 새로운 가족으로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의 슬픔은 새로운 희망으로 바뀌었고 민수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형태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대체 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똑바로 좀 하시라니까. 예비 며느리의 손가락이 노인 청소부의 얼굴을 향한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잡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아들이 모든 장면을 목격해버린다. 세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그녀의 표정이 굳어버린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줘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중견기업 한결산업 본사. 20층 높이의 사무용 빌딩 최상층 회장실에서 정만석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과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요즘 들어 은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 자료 검토하셨나요? 비서차 과장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응, 다 봤네. 그런데 준성이는 어디 있나? 부장님은 마케팅팀과 회의 중이십니다. 유세나 과장님과 함께 신상품 기획안을 논의하고 계세요. 만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세나 과장이라. 네, 요즘 부장님과 세나 과장님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더라고요.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만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비서를 보냈습니다. 유세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명문대 출신, 뛰어난 업무 능력, 세련된 외모까지. 누가 봐도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준성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획안 발표 어떠셨어요? 준성아, 잠깐 앉아라. 만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나 씨와는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 준성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관심 가져주시는군요. 세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선 능력부터가 대단해요. 이번 신상품 기획도 세나가 주도했거든요. 그리고 예의도 정말 바르고 저희 회사 임원들께도 항상 정중하게 인사드리고요. 만석은 준성의 열변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임원들에게는 정중하겠지. 하지만 아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 아버지도 한번 세나를 자세히 보시면 저와 같은 마음이 되실 거예요. 정말 완벽한 여성이거든요. 완벽하다고? 네. 외모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제가 바라던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만석은 준성의 말을 들으며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란다. 준성아.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곳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말이야. 준성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세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라도 들으셨나요? 소문이라 만석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인사팀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플래시백으로 며칠 전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인사팀 김 팀장과의 대화였습니다.
회장님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요. 뭔가 유세나 과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래 직급 직원들 사이에서 좀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불만? 평소에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고압적이라고 하네요. 특히 청소나 경비 같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그 기억 때문에 만석은 더욱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준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결혼은 인생의 큰 일이니까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지. 하지만 아버지, 저희는 이미 3년째 사귀고 있어요. 세나의 성격도 다 알고 있고요. 만석은 준성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을 사귀어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단다. 특히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 직접 확인하시겠다고요? 어떻게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준성아, 아버지를 믿고 며칠만 기다려주겠니? 아버지, 설마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그런 게 아니라 만석이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좀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말이야. 그날 저녁 만석은 집 서재에서 혼자 고민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바라보며 아들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준성은 외아들이었고 회사의 후계자였습니다. 잘못된 결혼은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만석은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자신이 회사의 가장 낮은 직급으로 위장한다면 회장이라는 지위를 벗어나서 평범한 사람의 입장에서 세나를 관찰한다면 청소부 그래, 청소부로 위장해서 내가 직접 봐야겠어. 만석은 책상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아들의 평생을 위해서는 감수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만석은 인사팀장 김 과장을 불렀습니다. 김 팀장,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들어보게. 네, 회장님. 청소업체에 새로운 청소원 투입 요청을 하게. 그리고 이 일은 절대 극비로 처리하고. 김 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원 투입 요청이요? 그런 건 보통 총무팀에서 내가 직접 지시하는 일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처리해주게. 그리고 청소복과 출입증도 준비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뭘로 등록할까요? 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정만돌. 그렇게 하게. 정만돌이요? 응. 그리고 이 일은 준성이에게도 절대 말하면 안 되네.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지만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70평생 회장 자리에서 군림해온 자신이 청소부가 되어 며느리 될 사람을 시험한다니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복잡했습니다. 사흘 후 새벽 5시 만석은 처음으로 청소복을 입고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청소 도구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장만 입어온 70세 회장이 걸레와 청소용 세제를 들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만돌 씨, 오늘 첫 출근이시죠? 청소업체 반장인 박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박영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만석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인사했습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 대신 겸손하고 조용한 톤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데 이 일 괜찮으시겠어요? 꽤 힘들거든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 씨가 건물 도면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정만돌 씨는 주로 10층부터 15층까지 담당하시면 됩니다. 특히 복도와 화장실 청소가 중요해요. 10층부터 15층. 바로 준성과 세나가 근무하는 층이었습니다. 만석은 속으로 만족했습니다. 새벽에는 직원들이 없으니까 편하게 일하시면 되고, 오전 9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출근하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심히 일하세요. 첫날 청소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이 해주던 일을 직접 하려니 서툴기만 했습니다. 걸레질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청소기 사용법도 헷갈렸습니다. 오전 8시쯤 첫 번째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13층 복도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직원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석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그냥 지나갔지만 몇몇은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이런 모습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회사 직원들이 예의 바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반, 드디어 세나가 나타났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만석은 긴장하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딸각딸각딸각. 하이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나는 검은색 정장에 완벽한 화장을 한 채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청소하는 만석을 보자 표정이 약간 언짢아졌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나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거기요.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나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청소 똑바로 하세요. 여기 보세요. 세나가 자신의 하이힐 앞쪽을 가리켰습니다. 물기가 남아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만석이 급하게 걸레로 그 부분을 다시 닦았습니다. 세나는 만석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 하세요? 참 불쌍하네요. 만석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석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히 해야죠. 여기는 대기업이라고요. 세나가 지나간 후 만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 작은 충격이 일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석은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청소원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만돌 씨, 첫날 어때요?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다들 친절하네요. 대부분은 그래요. 하지만 가끔 좀 까다로운 분들도 있어요. 옆에 앉은 김 청소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까다로운 분들이요? 응, 특히 젊은 여직원 중에 몇 명은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박 반장이 김 청소원을 눈짓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정만돌 씨 첫날인데. 아니에요, 들려주세요. 만석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글쎄요, 말하기가 좀 그런데 김 청소원이 망설였습니다. 그때 휴게실 문이 열리고 다른 청소원이 들어왔습니다. 야, 너희들 유세나 과장 얘기하는 거야?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아까 13층에서 청소하는데 그 과장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청소 좀 제대로 하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말투가 정말 어떡해요? 뭐랄까, 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하는 느낌? 마치 기계 다루듯이 말하더라고. 만석은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습니다. 그 과장 원래 그래요.
자기보다 직급 낮은 사람들한테는 정말 차갑더라고. 다른 청소원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이나 부장들한테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아래 가리는 사람들. 만석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가 모두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만석은 14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정말 짜증나.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너무 느려요. 만석은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누구 말이야? 동료 직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침에 복도에서 청소하던 할아버지요. 나이도 많은데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던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나요? 능력이 있어야죠. 저런 분들은 진짜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요? 만석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좀 심한 것 같은데 그분도 생계 때문에 일하시는 거잖아. 생계요? 그럼 더 열심히 해야죠. 월급 받으면서 대충대충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만석은 화장실 안에서 세나의 말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준성이 말하던 완벽한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만석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단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세나가 어떤 사람인지 말입니다. 이틀 후 만석은 청소부 일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나에 대한 관찰은 계속되었고 볼수록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날 오전 만석은 12층 구내식당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나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만석은 식당 입구 근처에서 바닥을 닦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언니들, 저기 봐요. 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청소부. 어떤 분? 저기 바닥 닦고 있는 분이요.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마케팅팀 이 과장이 의아해했습니다.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아니, 그분이 청소한 곳을 지나가는데 물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제 하이힐이 미끄러질 뻔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이가 많으시니까. 세나가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봐달라는 건 핑계죠.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석은 걸레를 더 세게 짜며 참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세나 씨,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분도 생계 때문에. 언니, 생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런 분들이 회사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거라고요. 그런가요? 세나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회사에 외부 손님들 오시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청소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해요? 만석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체가 들킬까봐 꾹 참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들어가는 세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요즘 세상에 일자리도 많은데 왜 굳이 청소 같은 일을 하는지. 세나 씨, 목소리 좀 낮춰요. 들릴 수도 있어요. 들으면 어때요? 사실인데.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저런 일 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운 일인가요? 만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들을 이렇게 폄하하다니. 식사 시간 중에도 세나의 비판은 계속되었습니다. 언니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같은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워놓으면 저런 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든 이익으로 저분들 월급 나가는 거 아닌가요? 동료들은 세나의 말에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직접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석은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세나의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오후 2시쯤 만석은 1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성이 나타났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준성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석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만석은 아들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적어도 준성만큼은 바르게 잘한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세나가 나타났습니다. 여보, 뭐 해요? 아, 새로 오신 청소하시는 분께 인사드리고 있었어요. 세나는 만석을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분이요. 그분이요? 아는 사이예요? 아니요. 그냥 요즘 청소 상태가 영 별로라서요. 세나가 만석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준성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괜찮아 보이던데. 남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여자들이 더 세심하거든요. 세나가 만석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곳은 정말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 만석은 참기 어려웠지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더 신경 써서 해주세요. 준성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석이 대답했습니다. 세나와 준성이 지나간 후 만석은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세나의 시선과 태도에서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오후 4시 만석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진짜 짜증나. 우리 회사 청소하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만석은 손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계속 눈에 띄는 곳에 있는 거예요. 준성이도 괜히 친절하게 대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가요. 그래도 일하시는 분인데. 언니, 그게 아니라요. 저런 분들이 있으면 회사 분위기가 떨어진다고요. 젊고 깔끔한 사람들로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석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런 나이에 청소 일한다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은 뭐 하는 건지. 세나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사정이요? 요즘 세상에 무슨 사정이 그렇게 특별하겠어요. 그냥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는 거죠. 만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빗대어 말하는 것 같아 더욱 분했습니다. 언니도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한심해요. 이 나이에 아직도 그런 일 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끝나고 세나가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화장실 안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만석은 박 반장과 함께 걸었습니다. 정만돌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혹시 누가 뭐라고 했나요? 요즘 젊은 직원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박 반장님, 혹시 유세나 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반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분 말이에요. 말하기가 좀 그런데.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해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이나 부장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때는 정말 예의 바르고 친절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더 속상한 거예요. 사람을 가려서 대한다는 게. 만석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결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세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만석이 청소를 할 때마다 지나가면서 혀를 차거나 한숨을 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급기야 그날 오후 폭발 직전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만석은 13층 복도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돌아가던 시간이었습니다. 복도 한쪽에는 정수기가 있어서 직원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아, 정말. 갑자기 세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들어보니 세나가 자신의 하이힐을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세나가 만석을 향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신지 만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어서 제 신발이 미끄러졌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세나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닦겠습니다. 만석이 급하게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다시 닦는다고 해결돼요? 제가 넘어질 뻔했다고요. 세나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석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마케팅팀 김대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세나 과장님, 좀 조용히 하시는 게. 김대리,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안전사고가 날 뻔했다고요. 세나는 만석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대체 일이 왜 이래요? 똑바로 좀 하시라니까요. 만석은 참을 만큼 참았지만 여전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그만두세요. 세나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사람들 자리만 뺏지 말고. 복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멈춰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세나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김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세나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청소나 하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요? 만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외부 손님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과장님, 그런 말씀은 다른 직원이 말리려 했습니다. 왜요? 틀린 말 했나요? 세나가 만석을 다시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뭐 하길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지 않아요? 그 순간 만석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얻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석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나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세요. 이런 일 또 생기면 가만 안 둘 거예요. 다른 직원들은 어쩔 줄 모르며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만석은 혼자 복도에 남아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쥐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만석은 화장실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직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세나 과장 너무 심했지 않아? 김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그래. 그 할아버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 다른 직원이 답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 어떻게 말려 과장이잖아. 게다가 부장님 연인이고.
그래도 너무했어. 나이 많은 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건. 세나 과장 원래 그래. 자기보다 아래 사람들한테는 정말 차가워. 만석은 직원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직원들은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장님은 모르시나? 세나 과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거? 모르지. 부장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 진짜 천사 같아. 에이, 설마. 진짜야.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달라. 완전 이중인격이야. 그날 오후 5시 만석은 준성의 사무실 근처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준성과 세나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나야, 오늘 저녁에 뭐 할 거야? 준성이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어요. 집에서 쉬려고요. 세나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그럼 같이 저녁 먹을까? 좋아요, 여보. 세나가 준성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습니다. 만석은 이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몇 시간 전 복도에서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 맞다. 세나야, 요즘 청소 상태가 어째? 괜찮아? 준성이 물었습니다. 세나가 만석을 힐끗 보더니 답했습니다. 그냥 저냥이에요. 하지만 여보가 신경 써주셔서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 나이 많으신 분이라 힘드실 텐데. 여보는 정말 착해요. 누구에게나 친절하시니까. 세나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은 이 대화를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나가 얼마나 교묘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간 후 만석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준성이 혼자 돌아왔습니다. 아, 잠깐만. 만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세나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준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만석이 당황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들었어요. 복도에서 좀 큰 소리가 났다고 혹시 상처받지 않으셨나 해서요. 만석은 준성의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아들만큼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니까요. 아니에요. 누구한테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준성이 지나간 후 만석은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착한 아들이 잘못된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집에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세나의 진짜 모습을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준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만석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나의 진짜 모습을 준성에게 알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9시 만석은 13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며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언제나처럼 하이힐 소리를 내며 나타났습니다. 또 당신이네요. 세나가 만석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만석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말 지겨워 죽겠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 세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준성이 나타났습니다. 세나를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나야. 준성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세나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준성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벌써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만석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나의 이중적인 태도가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과장님.
만석이 갑자기 세나를 불렀습니다. 뭐예요? 세나가 귀찮은 듯 돌아봤습니다.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부장님께서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석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준성이 다가와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부장님,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저를 보고 지겨워 죽겠다고 하셨거든요. 만석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준성이 놀라며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세나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 아니에요. 오해예요. 세나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맨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자리에서라고도 하셨죠.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나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준성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나는 당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감춰왔던 본 모습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부장님, 과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저를 비롯한 청소 직원들을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만석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무시요? 준성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이 나이에 청소나 하면서 월급이나 받아가는 게 부끄럽지 않냐고 하셨고, 젊은 사람들 자리만 뺏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리고 자식들은 뭐 하길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고도 하셨죠. 준성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세나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여보, 저는 세나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김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죄송한데 제가 증언할 게 있어요. 증언이요? 네, 지난주에 과장님이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여러 명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부장님. 저희도 들었어요. 다른 직원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세나는 이제 변명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설명? 준성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뭘 설명하겠다는 거야? 저는 단지 세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만석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부장님, 과장님께서는 부장님 앞에서와 저희 앞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준성이 물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는 정중하고 친절하시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십니다. 김대리가 거들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부장님. 과장님은 말하기 어렵지만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준성이 세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세나, 이게 사실이야? 세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나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복도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 나이에 청소 일이나 하면서 우리 회사 이미지만 떨어뜨리고. 세나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세나. 준성이 경악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같은 젊은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요? 만석은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일어서서 청소복의 조끼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나가 만석의 변화를 느끼고 당황했습니다. 뭐예요? 만석이 청소복 조끼를 벗어 던졌습니다.
안에는 고급 셔츠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만석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한결산업회장 정만석입니다. 복도 전체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나의 얼굴은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아버님, 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성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왜? 만석이 세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 정체를 아셨으니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세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은 겁과 직책이 아니라 남을 대하는 태도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세나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 흐르는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세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충격에 빠져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세나가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만석은 세나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 세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준성이 당황한 채로 아버지와 세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청소부로 위장하신 건가요? 만석이 준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앞날을 위해서였다. 결혼은 인생의 중대사니까 신중해야 한다고 했지 않았나? 하지만 이런 식이 아니면 어떻게 진실을 알 수 있겠나? 만석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나는 법이다. 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거라는 겁니까? 만석이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만석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했다는 뜻이니까요. 세나는 고개를 들어 만석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게 남을 함부로 대하시는 겁니까? 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람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세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석의 질문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나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세요. 만석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세나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무시당했어요. 무시요? 집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셨어요. 만석과 준성,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세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냄새난다, 가난뱅이라고 심지어 선생님들도 저를 다르게 대했어요. 세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반 아이들이 제 도시락을 보고 비웃었거든요.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절대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만석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방과 후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벌었고. 그래서 만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강한 척해야 살아남는 줄 알았어요. 세나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약하면 또 무시당할까봐 무서웠어요. 준성이 놀란 표정으로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세나야,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 말할 수 없었어요. 부끄러웠거든요. 내가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걸 그래서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세나가 만석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무시당하는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먼저 무시했던 거예요. 만석은 세나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석이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알겠어요.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는지. 그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과장님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받은 상처는 맞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나가 일어서서 주변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과장님, 다른 직원들도 당황했습니다. 저는 제가 무시당했던 기억 때문에 다른 분들을 먼저 무시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만석이 세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과장님,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신 겁니까? 네,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준성이 세나와 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나가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나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히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과장님, 만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네, 정말 바뀌고 싶어요.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해요. 세나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만석이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준성아, 결혼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아버지, 사람이 진짜로 변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기회를 주세요. 제가 꼭 바뀌어 보일게요. 만석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진짜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해요. 세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복도에 있던 직원들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따뜻한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만석의 회장실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준성과 세나의 결혼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세나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세나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준성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만석은 의자에 앉아 심각한 표정으로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변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매일 아침 청소 직원분들께 먼저 인사를 드려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만석이 허락하자 세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세나가 깊게 인사했습니다. 앉아보세요. 만석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나가 자리에 앉자 만석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과장님, 이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회장님,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세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세나가 깊게 숨을 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을 직책이나 외모로만 판단했다는 걸 알았어요. 특히 청소 직원분들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 직원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 같이 청소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준성이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에요. 세나가 진짜로 달라졌어요. 만석은 여전히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회장이어서 그렇게 행동하시는 건 아닌가요? 세나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증명해 보세요. 어떻게요? 만석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저와 함께 내려가서 청소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보시죠. 세나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준성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그러시면 세나가 당황할 것 같은데. 준성아, 진짜 변한 사람이라면 당황할 이유가 없다. 세나가 결심한 듯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가겠어요. 10분 후 세 사람은 1층 청소용품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박 반장을 비롯한 청소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반장님. 회장님. 박 반장이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이곳까지? 세나 과장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세나에게 집중됐습니다. 청소 직원들의 표정이 긴장되었습니다. 한 달 전 복도에서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세나입니다. 청소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저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세나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 행동했어요. 박 반장이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아, 과장님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정말 부끄러워요. 김 청소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마음이 바뀌신 건가요? 네, 정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세나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마음입니다. 받아주세요. 뭐예요? 박 반장이 물었습니다. 상품권이에요. 많지는 않지만 제 사과의 마음이에요. 청소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이 지켜보며 세나의 진심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세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직접 청소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퇴근 후에라도 시간이 되면. 과장님, 그럴 필요는 박 반장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고 싶거든요. 김 청소원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변하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게요. 혹시 제가 잘못하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만석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세나의 태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세 사람이 다시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셨어요, 회장님? 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지금도 같은 태도를 보였을까요? 세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럴 거예요. 이제는 정말 사람의 소중함을 알거든요. 준성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나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만석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성아, 결혼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아버지,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사람이 진짜로 변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세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꼭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6개월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6개월이요? 네, 그동안 과장님이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세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꼭 보여드릴게요. 준성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은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으로 노력하겠어요. 그날 오후 세나는 정말로 청소 직원들과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만석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6개월 후 한결산업 본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만석이 공식적으로 준성과 세나의 결혼을 발표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5시 반 만석은 다시 한번 청소복을 입고 회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청소부가 되어서가 아니라 세나의 진짜 변화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층 로비에서 만석은 박 반장과 다른 청소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박 반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반장님, 요즘 세나 과장 어떤가요? 만석이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회장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박 반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김 청소원이 거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서 저희랑 같이 청소해요. 그리고 항상 먼저 인사하시고. 정말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저희를 대해주세요.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 멀리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나가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빵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반장님. 세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세나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김 청소원님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세나가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과장님도 일찍 나오셨네요. 김 청소원이 답했습니다. 여러분께 드릴 게 있어서 일찍 왔어요. 세나가 커피와 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드세요. 과장님,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박 반장이 미안해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항상 고생 많으시잖아요. 만석은 이 모습을 보며 놀랐습니다. 6개월 전에 세나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세나가 만석을 보며 물었습니다. 박 반장이 소개했습니다. 아, 이분은 임시로 나오신 분이에요. 세나가 만석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마케팅팀 유세나 과장이에요. 만석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무엇이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만석은 세나의 따뜻한 말투에 감동했습니다. 진짜로 변한 것 같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세나가 자신의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석이 사양했습니다. 아니에요. 드세요. 아침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면 하루가 달라져요. 세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만석이 커피를 받아 마시며 세나를 관찰했습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매일 이렇게 일찍 나오시나요? 김청소원이 물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혼자 힘드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죠. 세나가 실제로 청소 도구를 들고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로비 바닥을 닦고 유리창을 청소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마워요. 박 반장이 감사해했습니다. 뭐료 당연한 거죠. 우리 모두 같은 회사 식구인데요. 1시간 후 청소가 끝나고 세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올라갈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세나가 떠난 후 만석이 박 반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매일 저렇게 하나요? 네,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믿기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도와주셨어요. 김청소원도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정말 동료처럼 대해주세요. 만석은 확신했습니다. 세나가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전 10시 만석은 회장실에서 준성과 세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르셨어요? 준성이 들어왔습니다. 세나도 뒤따라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만석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혹시 결혼에 대한 답변을 준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세나가 긴장하며 기다렸습니다. 과장님. 만석이 세나를 바라봤습니다. 네, 회장님. 이 6개월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만석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 봤습니다. 네. 세나가 의아해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로비에 있었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려고. 세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아까 그분이. 네, 저였습니다. 만석이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성도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과장님이 진짜로 변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셨군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다. 회장님 세나가 감격해했습니다. 준성아, 결혼을 허락한다. 정말요, 아버지? 준성이 기뻐했습니다.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세나가 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사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니까요. 세나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려요. 평생 이 마음 잊지 않을게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준성과 세나의 약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축하했고 특히 청소 직원들은 세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로서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 세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백 반장과 김청소원에게 특별히 인사를 했습니다. 박 반장님, 김청소원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과장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박 반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사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날 이후 세나는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되었고
만석과 세나의 관계는 조용한 따뜻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결산업은 모든 직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로 변화해 갔습니다.